어머니, 어차피 시골에 내려가서 쭉 지내신다면서요? 저희는 이 집을 우리 가족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이 대체 어떻게 해서 마련된 집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것처럼 여기다니 얼마나 뻔뻔하고 당돌한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더군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말을 했죠. 어쨌든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다. 내가 원해서 너희에게 살게 한 것이지. 이 집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집에서 며칠 쉬어가는 것마저 못 참겠다면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성우와 수진의 얼굴이 벌개져서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단호하게 말한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이 집에서 잠시 머무는 걸 허락하게 된 듯 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뻔히 보였어요. 이 집을 어떻게든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나중에 아프다니 진료 끝나고도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속셈이 분명해졌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몸이 아프신 사연자 이정희 님이 큰 병원 진료를 위해 아들에게 맡겨둔 도시에 있는 자기 명의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갈등은 시작되었는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을 이젠 본인들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72이에요. 저에겐 아들 성우와 제주도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딸 세연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에 살다가 지금은 고향 시골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사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도시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죠. 남편과 나란히 고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오래전 병환으로 떠나고 나서도 나는 이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팔기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도 집을 비워두면 손이 많이 가고 관리도 잘 안 될까봐 아들 성우에게 본인이 살면서 관리해달라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우도 제가 시골로 내려갈 시기에 결혼을 하기도 해서 결혼 자금도 좀 해주고 이 집에도 괜찮으면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죠. 명의까지 넘겨준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남겨두면서 너희가 사는 동안 관리도 하고 신경도 써라 하고 넘겨준 거였어요. 세를 주자니 이것저것 귀찮은 일도 많고 신경 쓸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골에 내려가 작은 텃밭 정도 가꾸면서 동네 사람들과도 점점 정붙이면서 살고 성운에는 손주 2명 키우며 그 집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혈압도 불안정해져서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성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도시에 가서 병원도 다니며 며칠 신세를 지고 싶다고 말이죠. 워낙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라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내 몸이 아프니 별 수 있나요? 진료를 받아야 하니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던 성우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망설이는 듯한 어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병원은 어디로 예약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가깝나요? 큰 병원들은 예약이 어려워서 검사 날짜 잡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치료는 얼마나 받고 내려가세요? 서둘러서 예약해놓고 빨리 치료받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서둘러 가야 한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내가 오랜만에 올라가려 하니 무슨 사연이 있나 싶기도 했지만 속상한 마음에 괜히 날카롭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마냥 머무를 거 아니고 그냥 진료받을 때까지만 있을 거다. 가뜩이나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세 좀 지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불편한 손님이라도 된 거니? 그러자 성우가 서둘러 변명하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도 갑작스러운 거라 준비가 좀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뭔가 좀 찜찜했어요. 마치 내가 가는 게 불편하다는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 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병원에서 당장 진료받으라 하니 올라갈 수밖에요. 도착해 보니 아들 성우도 며느리 수진이도 나를 마주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이 집이 원래 내가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인데도 오랜만에 올라가니 마치 남의 집에 방문한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어머니, 요즘 시골에서 지내시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그 말부터 던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반가움 한마디도 없이 불편한 기색부터 표현하다니. 순간 가슴이 턱 막히면서 이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 며칠만 머물겠다고 한 거야. 그래도 참고 말했는데 수진이 대꾸하는 게 영 아니었어요. 아, 네, 그럼요. 오래 계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도 좋았을 텐데 갑작스럽긴 하네요. 수진의 얼굴에는 온갖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듯 보였고 성우는 그저 그 눈치를 보고만 있더군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아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나도 참고 짐을 풀고 병원 진료를 준비했어요. 아프다 보니 무슨 말이라도 좀 듣고 편히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와 수진이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간 줄 알고 마음 놓고 하는 얘기였겠지요. 여보, 어머니 언제쯤 나가실까? 갑자기 오신 것도 불편하고 이 집도 명의만 어머니 거지. 솔직히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눈치가 없으신 건지. 그러게 나도 어머니 눈치 보기가 힘드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명의만 가져오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릴 텐데 치료만 받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잠시 머무는 것조차 싫은 티를 내더니 이 집을 완전히 자기들 소유처럼 여기고 있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내가 있다는 걸 알려서 말을 못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표정을 보니 이제 내가 불편해졌다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잠깐 깼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성우와 며느리는 서로 쳐다보면서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방에 돌아오면서도 나는 한숨이 끊이질 않았어요. 도대체 자식이라는 게 나이 든 부모를 이리도 모질게 대할 수 있는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한참을 생각했죠. 여기 온 뒤로 방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자주 쓰는 물건들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엔 내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없어지는 게 이상해. 내 기억 탓인지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소 자주 쓰는 컵이나 조용히 시간 보낼 때나 하려고 가져온 뜨개질 용품들까지 없어지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방 안이 휑하게 느껴졌어요. 나 몰래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니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분리수거를 하려고 나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거실에 놓인 봉투를 보니 뭔가 무거운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더군요. 혹시 내가 찾던 물건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제가 가져온 컵과 뜨개질 용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속이 싸늘해졌어요. 내게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가 이런 물건들을 내다 버리려 한 겁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마침 그때 수진이 다시 다가와 쓰레기 봉투를 발견한 나를 보더군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거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라 정리한 건데요. 쓸모없다니? 이게 다 내 물건이잖니. 내가 자주 쓰던 것들이고 더구나 내 방에서 나온 것들인데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버리려고 했니? 수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올라오실 때 짐을 너무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짐이 많아서 집이 너무 좁아 보이잖아요. 어머니는 곧 치료 끝나시면 시골 가서 주무시는 날이 더 많으시니까 이렇게 좀 비워두는 게 저희도 편해요. 어차피 어머니가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려왔어요. 내가 여기에 지내는 동안은 내 방을 내 방식대로 쓰고 내 물건을 두고 싶은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내가 시골에 있는 동안도 계속 사용했을 물건들이었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마음대로 이 집 물건을 버리고 정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집이 원래 누구 것인지 너도 잘 알잖니.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물건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니? 수지는 내 표정을 보고 약간 물러서는 듯 하더니 애써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집이 이제는 저희도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물론 어머니 물건인 거 알지만 저희도 우리 가족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낡은 물건이 많다 보니 제가 알아서 조금씩 정리한 것뿐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나 보네요. 그 말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수지는 내 소중한 물건들을 내다 버릴 계획을 이미 세워둔 모양이더군요.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내 물건을 함부로 처리할 작정이었다니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나는 소리 높여 말했죠. 수진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희가 사는 동안 집을 깔끔히 유지하는 건 좋다만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함부로 정리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이 집이 아직 내 소유라는 걸 너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수지는 잠시 멍해지더니 서둘러 봉투에서 물건을 꺼내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집이 좀 더 널찍해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데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집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제겐 상처뿐이었죠. 제 물건을 꺼내고 방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물건을 직접 점검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겨온 물건들을 다시는 이런 취급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죠. 그 일이 있은 후 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몰래 내칠 생각이든 제 것을 빼앗을 계획이든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게 지킬 거라 결심했어요. 그 후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아들네 집에 머물며 병원에 다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집을 맡긴 건 아들이니까 편하게 살면서 관리하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외면당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진료받고 돌아오는 날이면 문득문득 한숨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면 밥 냄새가 퍼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장면이 어찌나 서글프게 느껴지던지요. 얼핏 보면 화목해 보이지만 저를 피해서 일부러 모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은 저녁을 차려 먹으려고 주방으로 갔더니 며느리 수진이 대뜸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따로 시켜 먹었어요. 어머니 드실 거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손님이 아닌데 내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도 어렵나 싶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기 한 점 들어있지 않은 작은 찬통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나는 차라리 배를 골고 말지 이런 밥상을 받기 싫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그만 울음이 나올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색하면 지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입맛을 억지로 붙잡고 밥 한 술 넘기고 있는데 거실에서 손주들이 말하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먹었어?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할머니는 밥을 따로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 동안 마련해서 남겨둔 집에서 들을 소리인가. 들키지 않으려고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속을 다스렸어요. 차별받는 밥상도 서럽지만 아들 부부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니 더는 참기 어려워지더군요. 하지만 그날 저녁은 그렇게 넘기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병원에 다녀오려고 방을 나섰는데 마침 거실에 앉아있던 성우와 수진이 나를 힐끗 보더군요. 어머니, 오늘도 병원에 가세요? 오늘 점심때는 안 들어오시는 거죠? 가족이면 이렇게 묻지는 않겠지요. 마치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투로 점심때는 비워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응. 병원 갔다가 점심쯤엔 약속도 있으니 저녁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돌아서 나오는데 뒷말이 들리는 겁니다. 휴, 다행이다.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으면 올라오지 말걸 하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시골에서 홀로 살면 병원 다니기가 번거로울지언정 이곳처럼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병원 진료를 받고 오랜만에 시내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돌아왔어요. 어차피 아들네 집에서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들 부부가 집에는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거실이 텅 비어 있더군요. 집안에 울려 퍼지는 TV 소리 하나 없는 정적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참 씁쓸했어요. 그래도 더 참아보려고 저녁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각자 요리조리 집안에서 움직이더니 각자 뭔가 음식을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더군요. 다 먹고 나서야 방에 계신 줄 몰랐다면서
식사를 알아서 드시면 된다고 말하는데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시간이었어요. 손주들이 분주하게 놀다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맛있는 거라니 그동안 먹은 것이야. 냉장고에서 나온 남은 반찬들이고 나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게 이 집에서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손주들이 왠지 내게 묘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가 그랬는데 어른들 밥까지 하려니까 요새 좀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손주들이 느꼈을지 모를 거북한 기분까지 상상하게 됐어요. 부모가 한 말들이 아이들 마음속까지 전해졌을까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아이들 앞이라 차마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뭐든 다 맛있어. 너희가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알려주면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손주들은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요리를 떠올리며 말하더군요. 어찌나 귀엽던지 나는 한참 동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을 알고 보니 내가 이 집에서 아예 무시받는 존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 성우가 퇴근하고 온 저녁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성우야, 나 한마디 하자. 너희가 나를 이 집에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것도 불편한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줘라. 내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니? 성우가 한참을 대답을 안 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니, 그건 사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 하긴 해요. 저희도 이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 솔직히 어머니 오시면 저희가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리고 요즘 다들 자기 공간을 중시하는 시대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차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이 무슨 너네 집이냐? 나는 시골에 가도 이 집은 내 거다. 내가 여기 살게 해준 것도 다 내 결심으로 한 일이지. 너희가 이 집을 가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앞으로 내 집에 와서 며칠 지내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식의 소리를 할 거면 차라리 내게 정식으로 얘기해라. 그 말을 하고 나니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차마 할 말을 잃었지만 그 속마음은 뻔히 보였어요. 그들은 내가 병원 진료가 끝나면 빨리 떠나길 바라고 있었던 거지요. 본인이 그동안 관리하고 지낸 이 집을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여기려는 속셈이 분명했어요. 나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 밤 그렇게 아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결심했어요. 이후에는 정말 더는 참지 말고 내가 이 집에 잠시라도 지내는 동안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요. 부모 자식 간이라 해서 다 참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나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머물며 겪는 소외와 차별, 그리고 잔뜩 느껴지는 불편한 기류. 내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집이 원래 내가 애써 남겨둔 내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느껴지다니. 심지어 며칠 밤은 방 안에서 추위까지 느껴졌어요. 내 집에서조차 눈치 보며 지내야 한다는 서러움에 고개를 저으며 다시금 내 결심을 다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를 위해 일찍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나갔다가 안방 문틈 사이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맞아요. 70대고요, 네. 아, 요양원 바로 입소가 가능한가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수진이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있다니. 그렇다고 다른 친정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내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진다고 했을 뿐인데 감히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한다니. 그러자 수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능한지요? 아, 주말까지 입소는 어려운가요? 네. 저희가 곧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픽업 서비스가 된다면 그것도 알아보고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네, 알겠습니다.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와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문을 벌컥 열고 나가니 수진이 깜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아직 안 나가셨어요? 이거 그게. 통화를 숨기려던 모습에서 수진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참아왔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요양원이라니? 너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냐? 감히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에게 눈치를 살피며 당당하게 받아치려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단순히 어머니 건강 때문에요. 시골에서도 혼자 지내시다가 병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저희가 여건상 여기서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원래 내 집이고 내가 여길 맡기면서 내가 살게 한 거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나가야지. 왜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생각을 하는 거냐? 나의 말에 수지는 순간 눈을 깜빡이더니 도리어 대담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집은 물론 어머니 명의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살다 보니 정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도 커졌거든요. 어머니도 시골로 내려가신 후로는 한 번도 이 집을 찾지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저희가 사는 집이라 생각했는데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엔 단순히 내가 신세를 지는 동안 불편하다는 뜻인가 했더니 이젠 대놓고 내 집을 탐내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다니. 그러자 옆방에서 성우가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워서 나왔는지 한동안 말을 듣고 서 있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외면한 채로 수진의 편을 들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산 만큼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가족 나름의 생활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다른 분들처럼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순간적으로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잠시 지내는 동안 이렇게까지 말을 듣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내가 약한 어른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서 더는 참지 않고 소리쳤어요. 성우야, 이 집이 대체 누가 마련한 건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여기 살면서 편히 살라고 한 건 그저 관리 잘하면서 필요한 동안 도움되라고 그런 거다. 이제 와서 내가 가라. 내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성우는 그런 나를 피하면서도 애써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면서 저희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고 사는 건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성우 얼굴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거냐? 내가 시골에 가든 어디로 가든 내 명의로 남아있는 내 집이다.
너희가 여기 살면서 내 집에 지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성우와 수지는 나를 보며 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는 수진의 태도에 나는 다시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해세요. 어머니 당장 집 명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아프셔서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나는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입소를 시킬 생각까지 했다면 이제 이들 앞에서 나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세연아, 내 동생이 이제 나까지 내쫓으려 하네.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니? 딸 세연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라도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갈게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서러움도 참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얹혀있던 모든 것을 털어내기 위해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자식들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내 집에서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내 아들 성우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걸 알았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분노와 허망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럴 때 딸 세연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연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지만 결국 세연은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가서 성우 이 자식 제가 정신 차리게 만들게요. 엄마가 왜 그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세연이의 다짐을 들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서럽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연이 오기까지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리며 그들의 속셈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세연이 제주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저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동안 요양원 알아본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집을 자기들 집처럼 쓰고 싶어 한다고? 그래, 세연아. 내 동생이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내 올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뻔히 보여서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 세연은 눈에 불을 켜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두고 보지 않겠어요. 오늘 저녁에 성우랑 수진이 다 불러서 제대로 얘기할게요. 엄마도 같이 있어줘요.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딸과 함께하는 저녁, 마침내 집으로 가서 아들 성우와 며느리 수진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세연이 단호하게 성우와 수진을 마주하자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 보였고 수진은 한 발 물러서더니 은근히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세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성우, 내가 들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더라? 그 집도 엄마 명의인데 너네 집처럼 행세하면서 홀대했다면서?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성우가 눈을 피하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누나, 그게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아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우리에게 신세를 지시는데 누나가 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세연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단호하게 대꾸했어요. 신세를 지다니? 그 집이 누구 집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해? 엄마가 애써서 마련한 집인데 내가 그 집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 도대체 무슨 정신이야? 수지는 곁에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세연이 시선을 그녀에게 돌리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희도 부담이 돼서 그런 거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었고요.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물론 어머님 명의지만 저희도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우리 집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시골에 오래 계시니까 어차피 올라오실 일도 없으셨고.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세연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집은 엄마가 시골에 내려가도 분명히 어머니 명의로 남겨둔 집이야. 임시로 관리하라는 거였지. 너희 소유가 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참에 말해둘게. 엄마가 내가 거기 사는 걸 원하지 않는 이상 당장 짐 싸서 나갈 준비를 해둬. 성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연의 말을 받아쳤어요. 누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딸 세연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엄마가 너희한테 집을 준 게 아니라 그 집을 맡긴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해? 이제 우리 엄마가 여기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집에서 나가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 말을 들은 성우와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악에 바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해. 우리가 여기에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나가라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저희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잘 모시고 조용히 살게요.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세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성우, 너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인 거 알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는 것부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어서. 하지만 성우는 끝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이 집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발악할 뿐이었죠. 세연은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너 내 남편이 변호사인 건 알고 있지? 이렇게 너가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가면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을 거야.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말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자. 마지막 가족으로서 부탁이야. 아들 성우와 며느리 수진이 마침내 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큰딸 덕분에 내가 다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성우와 수진이 내가 잠시 신세를 지겠다고 왔을 때 보였던 그 불편한 표정들, 차별하던 밥상, 가리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그 계획까지 그 기억이 잔상처럼 남아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더군요. 큰딸 세연이는 한동안 남아서 저와 함께 있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찾아왔죠. 어떻게 보면 성우와 수진이 떠난 것이 오히려 나에겐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세연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성우는 엄마 마음에서 지워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잖아. 지금처럼 여유 있게 지내시면서 내가 자주 올 테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주도에 사니까 치료만 끝나면 엄마도 이 집 팔고 제주도로 내려오는 건 어때? 세연의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이 아렸어요. 그래도 성우도 자식인데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성우와 수진이 내게 남겨준 상처와 배신감이 큰 만큼 나 역시 앞으로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세연은 제주도로 돌아가게 되면서 내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더군요.
엄마, 이제 정말 다 잊어버리세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가장 보고 싶어요. 세연이 돌아가고 나니 그제야 집안이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평온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식들에 대한 의무와 미련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애써 마련한 이 집에서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어요. 성우한테서는 한 번씩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긴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용서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집을 팔고 원래 살던 고향 시골로 내려가야 하나 세연이 말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서 큰 딸과 가깝게 지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끄럽지만 제 인생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